네, 제17차 대안과 공존의 국제 원조 레짐 ODA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 주제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손혁상 교수님께서 멋진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SD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 과정 속에서 어떤 딜레마와 도전 과제들의 직면에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손혁상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청중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 주제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 손혁상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훌륭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ODA 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적, 다원적 글로벌 개발 협력 레짐이 계속된다면 최빈국에서 OECD 다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교수님이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갖는 기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우리의 그 국력이나 경제적인 성장이나 다양한 K-웨이브 같은 한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가 커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경험 때문에 갖고 있는 기대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가서 왜 한국에 대한 선호도나 친밀도가 높으냐?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는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해보지 않았어요. 잘 말해서 엠파이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어떤 국가에 대해서 수탈을 하거나 그런 억압적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식민지로서 지배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좀 푸트노트로 말씀드리면 물어봐요 저한테 얼마나 했냐. 우린 36년 했다 그러면 웃어요 다. 좀 100년 이하로는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야. 36년은 그거 한 거 아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200년, 300년 이상씩 되는 경험들 갖고 있는 국가지만 일단은 한국이 했던 그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가나보다도 1960년대 가나보다도 저희가 살기가 어려웠던 국가가 지금의 한국이 될 때까지의 성장 경로는 모든 국가들이 그런 최빈국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 성장하는 과정에 냉전이라는 국제체제 속에서 냉전의 우산 속에서 한국이 얻은 다양한 특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개도국이 그걸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한국과 같이 똑같이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 한국은 어떻습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문화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경험을 한 그런 국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와 한국이 와서 하는 얘기는 그 선호도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경우는 OECD 닥에 가입을 했지만 아까 말한 글로벌 사우스나 브릭스나 AIB나 다양한 레짐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 국가들이 그나마 OECD 닥 레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현재 그러나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원조 레짐이 뭐냐? 만약에 OECD 레짐이 없었다면, 닥 레짐이 없었다면 정말 만인의 투쟁 같은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들의 국가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개발 협력이 됐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OECD 닥이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나마 유용한 그 레짐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새롭게 도너로 소위 말한 신흥공여국으로 성장하거나 개도국들에게 어떻게 이 체계에 같이 들어와서
포용성을 넓히고 개혁해 나가는지에 대한 동반자 역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 얘기를 제가 아까 그 50몇 개 그 신흥고객국 적어놨습니다만은 코이카 있는 동안에 개도국 기관장들이나 실은 스웨덴이나 그 노르웨이 수장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코이카의 맨데이트나 역할이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을 때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원조기관의 수장들이 그 제 앞에서 그랬던 것보다는 굉장히 공감을 해줬어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맞는 것 같다. 코이카의 맨데이트가 국제적으로 뭐겠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는 여전히 우리 역할은 지금 갈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되냐. 글로벌 사우스의 이런 G7 통한 이쪽으로 그냥 막연히 가야 되냐, 중국 쪽으로 가야 되냐, OECD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무던히 제3의 길로 계속 기회주의적인 눈치를 봐야 되냐,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 듯한 국가들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한국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로 이어서 국제사회, 특히는 OECD 당의 서구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후속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노르웨이, 스웨덴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교수님께서 홍보들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 주신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 개의 질문은 제가 교수님께 꼭 여쭙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한국의 원조 규모가 정말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원조 사업, 무사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부처에서 이제 행복한 비명이라는 소리를 들리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비명이냐면 원조 증액을 환영하면서 갑자기 불어난 예산을 집행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예산의 효율, 효과적 측면에서 원조 수행 기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데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기간에 배정된 예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마구잡이식 사업 발굴이 되고 있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이제 선배 연구자로서 원조 예산의 이제 비약적 증액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배정된 원조 예산의 이제 집행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가 평상시 느끼는 대로 대답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사회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약속을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까 GNI 퍼캐피타, GNI 얘기했었잖아요. GNI 대비 ODA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게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의 목표는 0.7%인데 OECD 닥의 평균은 0.35에서 0.38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국은 0.142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OECD 닥 국가들의 평균보의 반도 안 되는 수치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그 다음 정부 모두 0.25%까지는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못 지켰습니다. 계속 못 지켰어요. 그런데 요번에 비약적인 약속, 비약적인 증액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올해 아마 0.2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기 달성.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부가 0.2로 우리 목표치를 좀 낮췄거든요. 0.25에서. 그러니까 일단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치만큼 했다라는 일종의 안도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OECD 닥의 평균에까지 못하더라도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ODA 예산을 이만큼 늘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갖고 있는 그 다음, the other side of the coin이라고 할까요? 다른 면은 뭐냐면 이 증액을 하려면 증액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돈을 버는 것만큼 힘든 게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어떻게 ODA 자금을 쓸 거냐. 여러분한테 갑자기 어떤 사업을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것보다 한 배를 주면서 내년에 이 사업 다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사업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근데 지금 문학장님이 지적한 대로 각 기관들은 그 ODA 자금에 대한 배분에 밀릴까봐 더 경쟁적으로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인 에이드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절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거다. 다시 말해서 모든 코디네이션, 조정에 대한 그 명확한 우리의 선례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장했을 경우 한국 원조 체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43개인가 2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분절화 현상은 더욱더 깊어지고 심해지고 기관마다 그 자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세금입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쓰여서 여러분 어떤 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단체가 내가 낸 기부금이 얼만큼 성과 있게 잘 쓰였냐를 봐야지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을 늘리기도 하고 계속 주게 되잖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정부 의회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늘어난 자금이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느냐, 이것도 굉장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손쉬운 게 어떤 거겠어요? 사업을 발굴하면 힘들고 집행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미 발굴해서 리스트업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하고 사업을 하면 돈 쓰기가 가장 용이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용이한 그 사업 결과가 과연 성과가 얼마큼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가 여러분처럼 이 분야에 참여해서 커리어를 성장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얼마큼 주어지느냐, 이런 선순환 구조로 되느냐, 아니면 당장 늘어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 외부의 파트너들과의 그 협약 사업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이라고 봅니다. 이 비약적인 증액이 늦게나마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저희 그 실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늘어난 자금을 어떻게 효과성 있게 성과를 내면서 쓸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걸 덮어주는 최고의 문제는 한국 정부의 아니면 한국 국민의 개발협력, 원조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있느냐?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좋은 일 하자 라는 자선적인 마인드셋으로 원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국가의 외교적인, 안보적인, 상업적인,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 쓰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투영하는 데 쓰려는 것인지, 그러면서 안 그러면 이 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 어디 가서 돈 많이 줬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냐? 그 이상의 목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원조 집행에 관한 효과성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ODA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철학 방향성을 설립하기 위한 그 논의가 좀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가장 주요 목적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그 지역의 인식 제고, 어떤 면에서 이제 컨센서스라든지 합의, 뭐 이런 것들 이제 세계 시민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최일선에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좀 같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이제 얼마 전에 3차 피어 리뷰 한국의 운주 수행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 번째 OECD 다 국가가 되고 다 회원국이 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피어 리뷰 동료 검토라는 거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권고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여전히 그 개발 협력 분야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은 이번 피어 리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그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의 수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정책 혹은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문성은 그 피어 리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쓰기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어디까지 되면 전문성이 다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누구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그 전문성 그 피어 리뷰를 보더라도 이 전문성 얘기는 잘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경우에는 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추론을 해보면 당연하죠. 저희가 그 개발협력의 역사가 일천하잖아요. 제대로 코이카 설립이 91년이고 EDCF가 88년인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개발협력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키워내 그리고 이거를 좀 자선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매니징 포 리절트라고 아까 얘기한 성과를 가지고 가보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저희들의 애티튜드라 그러죠. 자세가 된 거는 몇 년 안 돼요. 크게 특히 M&E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 왔고 그런데 전문성이 뭐냐? 제가 이제 항상 이 분야에서 저희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전문성이 뭐냐? 도대체 뭐가 있어야 너 전문가라 그러냐? 저는 워낙 다양한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중에 어떤 분들은 개도국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마라. 다시 얘기해서 지역 전문성. 네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든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전문가다. 개발협력에서 입장 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거 전문성도 있는데 너 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공여 입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M&E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업 정과정에 대한 역량이 높은 거다. 사업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업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거 둘 다 있으면 뭐하니? 너 가면 무슨 사업 할 거야? 농업 사업 할 거 아니야? 농업 사업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 보건 사업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보건을 알아야 돼. 그러면 섹터나 팀,
주제에 관한 전문성이 또 있어요. 와, 일단 지역, 섹터, 사업 이 세 가지 전문성을 가져야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끝에 있는 요새 하나 더 붙이는 건 사업 성과 관리하거나 M&E 소위 모니터링 이밸리에이션 그 영향이 있까지 하면 4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개발협력 분야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다른 학우들하고 공부를 하듯이 이 개발협력에 갖고 있는 복잡성, 컴플렉시티라고 얘기하죠. 다층성, 멀티디멘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내 혼자 머리와 내 혼자 기술로 내 혼자의 사업기획과 내 혼자의 사업 비행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전문성의 다양한 디멘션에서 여러분이 적성에 맞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내고 다른 디멘션에 차원에 있는 전문성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과 어떻게 협업과 파트너십을 잘할 수 있냐. 저는 이게 협업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 개발 현장에서는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전문성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은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제도적 개선은 저는 지금 여기 문학장님도 계시지만 전북대학교에서 협력원이나 센터나 인문사회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 있고 여러분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테크니컬한 문제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를 이제 오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학창 시절에 축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제일 전문성의 적은 뭐냐?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조금 더 프랙티컬한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그리고 줌으로 참석한 총중들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로 시청할 구독자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 이제 주니어 전문가로서의 계획을 이중 시니어 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배 연구자로서 마지막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힘듭니다. 아니, 힘들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현장 자체가 속이 가장 치열하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고 그 작업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참 넌팅한 챌린지라고 그러죠. 힘든 챌린지가 되겠어요. 그거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독립운동하듯이 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것들을 그만두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호흡이 긴 내 삶 속에서 어떤 내 삶을 돌아보는 기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게 우선이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뭘 던진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그 결과는 더 실망스럽고 여러분한테 좌절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름답지 않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보람이나 내 행복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는 나를 돌보는 그런 그 삶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변화를 갖지 않으면 다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좌절 같은 건 좀 마음속으로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동안 학생들 또 저 개인적인 경험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7차 인디코드 대화과 공존의 국제 원조 레짐, 국제사회의 원조 기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손혁상 교수님을 모시고 ODA 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크리티컬한 또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서 또 특히나 또 여러분들께 이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고민한 여러분들께 교수님 진심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공유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